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정한순입니다. 오늘은 봄철의 불청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봄철의 불청객, 춘곤증입니다. 봄을 탄다고 표현되는 춘곤증은 겨우내 움츠렸던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봄철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부조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피부와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우리 몸이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로해지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춘곤증의 원인으로 보면 차갑고 건조하던 겨울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외부의 온도와 습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긴 겨울에 적응했던 신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춘곤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서 일조량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나른해지면서 피로감이 더해지고 잘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되고 현기증이 나타나는 등의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겨우내 운동이 부족하고 과로가 누적된 사람일수록 춘곤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곤증에 좀 더 취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평소에 빈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화기관이 약하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 또 올빼미형이라 그러죠.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래서 아침잠이 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또 외부 환경에 신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춘곤증에 많이 노출되고 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입니다. 그 첫 번째로 소식으로 춘곤증을 방지하는 겁니다.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식곤증이라고 할 만큼 점심을 먹은 이후 급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와서 낭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 동안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했다면 봄철에 많이 구할 수 있는 나물이나 과일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지만 하우스 재배가 일반적인 요즘에는 계절에 따라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봄철 식곤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오히려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극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혈액이 갑자기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졸음이 오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춘곤증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소식, 그래서 평소에 식사량에 비해서 70%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돼서 춘곤증 예방에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생활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한 끼분의 영양소가 결핍되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때 보상작용으로 과식을 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봄철에 증가하는 필요 영양소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식으로 인해서 식곤증이나 소화불량까지 불러일으켜서 춘곤증에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를 거르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간단하지만 필요 영양분을 갖춘 식사 대용품으로 식사 대용 음료라든지 또 영양죽이라든지 영양분을 고려한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찾아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빠지는 현대인의 생활과 더불어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4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좋지 않아서, 또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 때문에 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8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합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 소모가 있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이후에 아침을 먹게 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인체는 아무런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15에서 18시간 동안 뇌는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먹게 되는 식사는 그날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보충을 해두듯이 우리 몸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킨 후에는 영양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은 하루 3끼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아침을 먹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인체는 또 그에 맞는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취업을 했다든가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아침을 굶게 된다면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늘 규칙적으로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소화액 중에 이제 위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소화액은 분비되고 음식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그 소화액이 위산이 위벽을 자극을 주게 돼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위벽을 자극하다가 위벽이 패이면서 위궤양 등의 질환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아침 식사는 뇌에게는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활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흔히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5분 이상 지속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뇌 자체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굶게 되면 적어도 15에서 18시간 동안은 뇌는 포도당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뇌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든지 아침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포도당의 공급이 없을 경우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은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는데, 지방을 분해해서 쓰는 경우에는 젖산이라는 분해산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젖산이라는 것이 몸에 쌓이게 되면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은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비만을 유발하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굶으면 점심에는 과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식으로 인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 내지 6% 정도 신진대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는 보다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부담스럽거나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가벼운 식사를 준비해서 소량이라도 꼭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좋은 식사일까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유는 있지만 입맛이 까다로워서 권장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칙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필요한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일을 한 조각 곁들여 준다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또 충분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충곤증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C가 많고 입맛을 돋구는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3 내지 5배나 증가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부족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소나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짠다면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과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탄수화물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면,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나쁘고 좋은 탄수화물의 그 차이점은 섭취 후에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섭취 후에 그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켜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그런 자극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탄수화물은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 시간이 채 오기도 전에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나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과도하게 증가한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은 그 저장고를 채우고 나면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돼서 또 비만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쁜 탄수화물은 그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맛을 각인시켜서 그 맛에 중독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탄수화물로 대변되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량음료나 도넛, 과자 등에 첨가되어 있는 설탕과 같은 첨가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인슐린 분비를 빠르게 자극하지만 잡곡밥이나 현미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그 탄수화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의 올바른 관리도 중요합니다. 먼저 보시면 탄수화물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섭취는 양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면 보통 활동할 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양이 너무 과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금세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되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활동량에 따라서 활동량이 좀 많아지면 탄수화물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량이 좀 줄어든다면 탄수화물의 섭취량도 조금 줄여서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류 선택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에 포함된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좋은 탄수화물에 포함된 음식은 좀 섭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럴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청량음료나 도넛이나 과자 이런 나쁜 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밥을 먹더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쌀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같은 것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단독으로 섭취하느냐 아니면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혈당과 인슐린 분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서서히 자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밀가루로 만든 면류의 경우에는 쌀보다 조금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밥은 보통 다른 반찬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면은 하얀 밀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이면서도 그 외에 이 면은 반찬 없이도 오로지 면만 섭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우리는 쌀밥과 밀가루 중에 어떤 걸 더 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의 반응을 이해한다면 밀가루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취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정제 밀가루는 되도록 피하고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섭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원과 비타민 C가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B가 많은 음식에는 보리, 검은콩, 강낭콩, 팥 등을 섞은 잡곡밥입니다. 또 흰쌀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칼슘과 비타민 B를 2배 이상 함유하고 있는 현미밥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란, 시금치, 돼지고기, 깨소금, 땅콩 등도 비타민 B1이 많이 든 음식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에는 과일이나 야채, 냉이, 달래, 쑥갓, 미나리, 쓴바귀 같은 나물들인데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은 냉이나 달래, 쑥갓 이러한 것으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일과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다소 다르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낮에 많이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은 좋지만 본격적으로 낮잠을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20분 이상 자게 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수면 리듬으로 익숙해져서 가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래서 불면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불면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활동이지만 집 안에 있는 어떤
그 사이에 못했던 일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뭐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가벼운 뭔가 움직임을 했더니 오히려 수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처럼 이게 이제 좋은 수면 상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에 노출이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관리를 또 잘 해주게 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 또 산책 등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더불어 잠자기 전에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어날 때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서 일어나면 훨씬 거뜬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봄철의 불청객 충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절의 어떤 변화에서 조금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 본인이 어떤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를 극복한다면 좀 더 생활을 즐겁게 좀 더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